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괴념치 않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서 기를 터줬습니다. 자, 형식이 어떻든 간에 드디어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이 성사될까요? 협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자, 태영호 녹취록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버티기에 나선 태영호 최고위원의 친윤계에서도 직접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리위 중징계를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대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괴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강조한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서로 상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첨단 산업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천 녹취 논란 등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론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최고위원 회도 취소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내국 감사협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락 사태 전에 매각한 주식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가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됐습니다. 일반 시민의 이 부지가 공개된 건 120년 만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친 제주에는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고 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만나는 게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괴념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신한 건설 노동자 빈소를 조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대화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괴념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1대1 만남에 부정적인 여권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카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다자 회동이었는데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박 원내대표 본인 판단에 따라 자신보다 먼저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상의해 조속히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과거처럼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게 아닌 만큼 야당과 단독 회동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면 언제든 대통령과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대표 말이 정치적 수사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동을 제안받은 박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안보와 첨단 산업, 문화협력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양국 정부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네 번째 정상회담에는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려가 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지 상태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오염수 관련 조사를 양국이 함께하는 방안은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전경련 개의단렌이 각각 1억 엔씩 출연한 미래발전기금 외에 양국 정부가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국가 정상협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중요 관심사인 만큼 그에 따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마무리한 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할 만찬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스키야키, 2차로 오므라이스가 만찬 메뉴였던 지난 3월. 이번에는 한식을 대접할 예정인데 한우 불고기나 숯불갈비가 주 메뉴일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화합주를 들었던 지난 방일 때처럼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술도 준비합니다.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지난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안팎.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때 그랬듯 1박 2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확대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를 놓고 일본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이 핵협의그룹 NCG 신설에 합의하자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일 확장 억제와의 연계를 언급했습니다. 米韓間で拡大抑止の強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일본도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핵협의 그룹을 놓고 윤 대통령에게 배우라며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안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수층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의 성과 차원에서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미일까지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런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설되는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내실화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한미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고립 외교를 정상화했다며 대응했고 민주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각 당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친중, 종북, 반일 외교로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경에 빠진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한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손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국회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9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과거사 문제에 침묵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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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같은 굴욕 외교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비가역적인 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사과 없는 일본 총리 방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방한보다 반성이 먼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열린 지난 수요 집회 분위기도 더욱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자는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피해 생존자가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대학생들은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모레 저녁 서울 도심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와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4.3 관련 발언을 비롯한 설화 말고도 대통령실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녹취 관련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천 대가로 후원받았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태 최고위원은 더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당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 발언들과 녹취 논란이 당에 주는 부담이 작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가 신속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비 후보들의 후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파문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유출의 피해자라며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물론 녹취와 후원자 명단 유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과 별개로 윤리위가 징계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공천 녹취 논란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강한 반박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까지 전격 취소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돌연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등 지도부의 외부 일정 때문이란 게 공식 설명입니다. 용산에 대통령 근무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앞에 오늘 예전에 이제 외국 군대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해석해서 거기다 얼미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장식을 아침 했는데. 하지만 당내에선 연휴 직후 열리는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기현 대표의 회의 취소 결정 이면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태영호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공개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중징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음해성 정치 공세라는 태 최고위원의 해명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이어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 일각의 비판은 물론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호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사실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여권 지도부가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적지 않습니다. 오는 8일 당 윤리위에서 두 사람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하면서 당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체 조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들이 표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거취 논란은 자진 탈당으로 결론나면서 일단락됐지만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탈당 시기가 늦어지며 여론이 악화했고 대표님 같은 건 좀 어떤 방향으로 여실 예정이세요? 특히 쇄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체 조사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아직도 10여 명의 거명된 돈봉투 의원들이 있어요. 네. 관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당으로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기 어렵고 당사자들도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만큼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때라는 겁니다. 형국 자체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은 맞습니다. 뭐냐면 결국 실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고. 여기에 앞선 의총에서 탈당 의원들과 관련해 모든 사건에서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상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오며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기류마저 감돕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파고들어 민주당 내 연이은 탈당은 이재명 대표 내로남불로 이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 의원들 외에 또 다른 현역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거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경우 또다시 백가쟁명식 이견들이 쏟아지면서 당내 갈등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과 공범들 사이에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교체되거나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역시 관련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회장과 공모에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들의 검찰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입건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를 압수물 분석을 위해 부르는 등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또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로 특정된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주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관련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일체 연락과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후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락 사태 이틀 전 매각한 주식 대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에는 정재계 인사들도 연루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입니다.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라더견 대표 세력 투자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YTN이 확보했습니다. 빨리 갈아타라면서 라 대표 세력과 관련된 이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의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을 보유한 아난티그룹의 이중명 전 회장. 라더견 대표 세력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인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이 전 회장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노인이자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전 회장이 지인에게 특정 종목을 콕 집어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사가지고 이거는 정말이야 정말. 한천리 도시가스 오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어마어마. 이번 폭락 사태 때 직격탄을 맞으며 라 대표 세력의 주가 조작 대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종목입니다. 망설이는 지인에게 억 단위 신용대출까지 부추기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 사람은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 평균 한 1억 사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그걸로 갈아타라. 유명 일간지 고위 간부도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서 안심을 시키는 듯한 말도 건넵니다. 일본인 이사장이라고 내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재미 봤지. 이 전 회장이 이사장과 협회장으로 있는 재단과 협회에서 라 대표가 이사를 맡는 등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 전 회장이 라 대표 세력과 깊이 관련돼 있다면서 이 전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명 회장이 라더견을 자기 본부장이라고 그랬대요. 자기 회사 본부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명 회장을 지금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 YTN은 이 전 회장은 물론 아난티 측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접촉해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일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 신천동에 있는 호텔 사무실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더견 씨가 측근들과 투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라 대표의 지인인 손모 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 부지 일부가 120년 만에 어린이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드디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용산 부지 현장 첫날에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붉은 벽돌집들. 그 사이사이를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다닙니다. 내부는 도서관과 카페가 들어섰는데 원래 미군 장교들의 숙소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여기서 미군들이 도와준다고 왔었다고 설명했어요. 신기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었던 용산 부지는 금단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하며 한국인의 접근은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과 101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부 부지가 어린이 정원 형태로 바뀌어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부지는 모두 90만 제곱미터, 이 중 3분의 1이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조성한 공원은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미군이 야구장으로 쓰던 넓은 공터는 어린이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만간 체육대회도 열리고 휴일이면 공을 던지고 차는 어린이들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자녀 손을 잡고 함께 온 부모들도 낯설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신랑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꽃꽂이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여하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경치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원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용산 어린이 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월요일 하루는 쉬어갑니다. 당분간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용산부지도 오염물질 정화 작업을 조속히 마친 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120년 만에 시민들의 품에 돌아왔지만 오염된 토양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화가 우선이라며 졸속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120년 만에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한 첫날. 환경단체들은 오염 상태의 임시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암물질, 독성물질, 공원 개방 반대한다. 이들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정도를 의미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오염된 땅을 흙과 잔디로 덮는 건 졸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화는커녕 겉만 번지르르하게 흙을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은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곳을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했듯이 우리 아이도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정원 가운데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조성된 스포츠필드 부지에서 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36배, 홍보관이 있는 장군 숙소단지와 잔디마당으로 꾸며진 야구장 부지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29배, 9배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는 특정 지점의 최고 농도에 불과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방한 부지 전체에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쌓아 시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흙이 빗물에 씻겨나가 오염된 토양이 드러날 수 있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안전하다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조사를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조사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겠죠. 부지 반환 절차가 완료되고 토양 정화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용산공원이 조성되기까진 아직 수년이 남은 상황. 국토교통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광지인 제주에는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오후 들어 무더기 결항됐고 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제주공항 도착 대기실. 오후 들어 강풍과 돌풍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썰렁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강풍과 급변풍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오후 3시 이후 항공기 25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날 4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었는데 결항으로 2만여 명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항 소식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날 사람들 많은데 이것도 뭐 취소해야죠. 내일도 못 가고 모레 이제 귀가해야죠. 제주공항에는 낮 1시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2m가 기록되는 등 태풍급 바람이 불어 강풍과 급변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전역에도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5월 초 같지 않은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3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서귀포 265mm, 대정읍 1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까지 비바람이 이어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오늘 해볼까요?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차례도 최고위원회의를 거르지 않았는데 오늘 안 열렸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말로는 오늘 용산에 어린이공원 개장식이 있어서 이 일정 때문에 불가피했다 했는데 정말 개장식 때문입니까? 개장식에 참석한 건 맞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굳이 최고위원을 하고 간다고 하면 뭐 최고위원을 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당겨서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최고위원을 열 만한 의지가 있었다면 뭐 두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었긴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굳이 목요일 날 그 어린이 정원 개장식을 그 이유로 해서 최고위원회를 취소했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기사에서 분석을 하듯이 예. 지금 최고위원회를 열면 최고위원 분들의 이제 얼굴이 화면에 잡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또 모두 발언을 하게 되고 예. 모두 발언이 또 논란이 될 수도 되고 있고. 또 기사가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어서 예. 아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오늘 오전 행사를 핑계로 해서 예. 최고위원을 개최하지 않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 선출된 지도부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하지 않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얻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우려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같은 당 입장에서 굉장히 개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너무 이 주변에 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아침에 좀 생겼으면 이런 바람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예, 이게 그게 좀 약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나는 표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 저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한국 정치, 남한 정치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고집 막 이런 게 있고 소신발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이게 큰 사달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올지도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김재원, 태영호가 지금 징계를 앞두고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예. 있겠다.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뭐 기자회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의지를 밝혔잖아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아예 마이크를 뺏어버리자. 마이크를 주면 안 되겠다. 네. 거의 그 정도 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비슷하게 보셨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어제 밝혔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손절이 시작됐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단 린치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친윤계 핵심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언의 진위를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기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 과장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해명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정말 자기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자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실과 정무수석실 끌어들여가지고 공천을 가지고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태를 보고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금 당의 또 사무총장이고 친윤계의 지금 핵심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저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용산이 괜히 끌려 들어온 것이고 저렇게 공천 개입 파동 논란이 하루 이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실형 2년 받은 이야기가 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이 공천 개입했던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거짓말이라고 해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잘못된 거짓말 자체가 용산에 큰 부담을 줬다는 면에서 아마 친윤계 자장으로서 그 비판한 것 같고요. 저는 저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철규 총장의 말이 저쪽으로 동의하는 게 집단 린치란 말을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 린치를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4.3은 김일성 지시다, 김구가 다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북한식 그 역사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북한식 역사관에 동의하는 우리 쪽에 이른바 강경 우파 정도의 일부분 세력이나 그 부분이 맞다고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 정서에서는 그게 과한 해석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녹취록이 파문에 이르러가는 과정에도 녹취록이 유출됐다고 해서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출자는 결국 자기 보좌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은 본인에게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한 말이고 본인이 한 이야기를 들었던 보좌진 안에서 유출이 된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본다면 결국 본인의 잘못을 먼저 탓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게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가 공개가 된 건데 이걸 집단 린치라고 하고 때릴수록 나는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어제 그 태영호 최고위원 기자회견을 보면서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도 평상시 말씀을 굉장히 점잖게 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비판하면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민주당식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식 방식은 어떤 겁니까? 뭐 모르죠. 김병민 최고가 무슨 의중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뭐 이런 거가 민주당식이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정치 공세로 보이고 이 집단 린치에 대해서 제가 뭐 태영호 의원한테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왜 이런 게 나왔나 좀 해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조금 어안이 벙벙한 일이 연달아 터진 거잖아요. 지금 녹취록 이를테면 공천 개입 녹취록이 유포된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쪼개기 후원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가 지역 유력자 자녀의 청년 인턴 채용 뭐 이런 것까지 연달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나를 어떤 정적이 나를 공천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작업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이건 이제 어떤 정치 공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부자, 깊숙한 내부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CBS하고 뭐 MBC하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후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이 사람이 유력자의 자녀야. 누가 내부자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유명인이 아니면은 이거를 일일이 대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내부에 잘 아는 사람이 그게 전직 보좌관인지 현직 보좌관인지 모르겠으나 찔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부에 단속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었다. 본인의 이제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김일성까지는 참았는데 녹취록 터지자 커지는 태영호 손절론. 네, 뭐 김일성 2년까지는 참았는데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까지 막 끌고 들어가니까 지금 뭐 몇 종 세트입니까? 2년 문제도 있지만은 이를테면 공천 개입 논란에 정치자금 논란에 공정성 이슈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다라는 건데 아마 남조선의 매운맛을 지금 남조선 정치의 매운맛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공천 관련 녹취록 이 부분이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친윤계 의원들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거는
윤리위가 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징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독립적으로 아마 간섭 없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당 대표가 징계를 요구를 한 상황이고 또 당원들이 또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 지금 벌써 김재원 최고하고 태영호 최고 이제 윤리 해부가 돼 있는 거고, 이번에 녹취록 공천 파문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당 대표 자격으로 추가 징계를 그게 병합을 해서 예. 징계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나 분위기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최근에 이 막말과 그다음에 공천 녹취록 파문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보도되는 그 논란거리들이 간단치는 않다. 어서 빨리 당의 어떤 지지도나 당의 어떤 민심으로부터의 괴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좀 정리를 해서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와 아마 결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다음 주 8일 날 윤리위원회가 또 회의가 개의가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일찍 결론이 낸다고 한다면 소명을 그날 듣고 그날 소명 바로 결론 날 가능성이 낼지, 큽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한 번을 더 해야 될지는 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5.18과 관련된 망언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5월 18일 날 지금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에 우리 국민의힘 모든 지도부가 다 내려가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이 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가려면 그 이전에 정리를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8일 날 그 윤리위원회가 개의가 되더라도 소명을 거친 다음에 5월 18일 이전에는 해야 될 아마 스케줄상의 그 일정이 있는 거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논란이 커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예. 신속하게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윤리위 부담도 지금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김재원, 태영호 이 두 분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취 결정을 내리면 살려줄까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조금 불만이어서 당대표를 교체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로 있었어요. 예. 그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때 미국으로 갔었으면 뭐 살려뒀을까요, 이준석을?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뭐 여기에 주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사퇴를 하는 게 본인의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은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두 분 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언론 기사 보니까 1년을 관측한다.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을 관측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적절해요. 예. 그러니까 지도부는 특히 이건 가이드라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윤리위는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인데 그러면 1년 하라는 건가? 이준석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다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뭐 당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 그렇게 새나가지 보여집니다. 않도록 예, 좀 예. 관계자발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이 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게 한 말이죠.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유난연대 발언했다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반사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재치 있게 받아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 선거 때 윤환연대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끈하고 그걸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확히 저 워딩으로 예.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상당한 경고를 보냈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안철수 의원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슴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현역 대통령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감수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네. 마음 한켠에서 계속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아마 저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과 네. 관련된 녹취록이 이야기가 되니까 아마 그걸 돌려준 것 같은데요. 적시에 발언을 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치 있게 잘 받아쳤다고는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마이크를 잘 사용해라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제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녹취록의 의혹 자체는 제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기가 거짓말한 거라고 일단락을 지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 정도의 당 지도부급의 인사라면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저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물론 그동안 이진복 수석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있었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되받아쳤을 때 재미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이진복 수석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예. 그런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앞에 얘기를 들어봐도 이 공천 개입의 여지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일체 없어야 되고 있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뭔가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비윤계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발언이 실제 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영호의 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 방송 말고도 앞에 몇 개를 했는데 예. 태영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조금 친윤 주류의 조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윤들은 태영호는 약간 진실한 사람이다.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면서 그런 이게 공간이 뭘까? 있습니까? 아니 뭐 예. 직접 뭐 공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상황에서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예. 정황들이 있었나 내부 보좌진들한테 거짓말을 그럼 밥 먹듯이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다른 사례에 태영호의 거짓말이 있었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그런 배경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진복 수석이 안 했다고 했는데 오늘 전제한 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분당 갑 다음 공천 전망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어디 그 방송 인터뷰에서 예. 김은혜 수석이 분당갑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질문에 답변을 했을 때 김은혜 수석이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방어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듣고 저도 안철수 의원을 참 존경합니다만 저는 안철수 의원 정도의 대선 주자급이면 지금 본인의 지역구 분당갑에 그렇게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 의원 정도면 다음 차기 대권을 준비를 하고 예.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갑이라는 지금의 현역 그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몰두한 듯한 모습은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 개인에게 이미지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감나라 뱃나라 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뭐 이제 김근식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뭔가를 하려면은 당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큰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당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당 대표 하나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선 후보로 그러면 주류에서 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원인가가 아니냐가 중요한 스피커로서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예. 그러니까 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어쨌든 분당 갑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약속도 했는데 갑자기 떠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는 하나는 부산 하나는 다시 노원병. 네. 근데 노원병으로 가면은 이제 이준석을 또 이제 윤석 대표를 날려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연쇄작용으로 이의제의를 한다 뭐 이런 건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가봐야 될 거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큰 정치를 하라고 험지로 떠미는 게 반드시 그러면은
안철수를 위한 길인가? 저는 뭐 김근식 교수님이 정말 안철수를 의원을 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안철수 의원 정도면은 당의 이제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이고 대선 주자였고 또 실제로 당 대표 출마했던 분이고 몇 안 되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는 그런 당의 자산으로 대우를 해주는가? 아, 그건 당연히 이제 맞는 말씀이죠.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도움이 절실히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요청하고 당에서 요구하면 그 당의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일차적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의 후보들의 선거를 돕고 본인은 필요하다면 예컨대 노원병은 제가 볼 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가려면 개항을 정도를 가서 이재명 당대표를 잡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가 우리에게는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열심히 싸우면 할 수도 있는 지역이고 노원병만은 병보다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당갑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제가 말씀을 큰 지도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어디다 전략 공천할지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민주당은 공천 녹취록 이거 윤리위 징계를 넘어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운영위를 열어서 여기서 좀 따져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진상이 밝혀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죠. 지금 녹취록도 태영호 의원 목소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야무야 넘겨야 되냐? 분명히 따져 물을 건 물어야 되고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은 굉장히 무거운 이건 범죄에 해당하잖아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친박과 관련해서 누구를 공천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돌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를테면 묵인했다라고 그때 재판부도 판단하고 검찰도 그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2년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이진복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무수석이 하는 거를 묵인한 거냐 막 이런 것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수사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현실성은 없는데 만에 하나 가능성은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이게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 사이에 둘 사이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를 옮겨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태영호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녹취에 나온 것이고 사후에 태영호 의원이 당사자로서 해명한 것은 내가 과장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하면 김유경 의원이 가짜뉴스 이야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의혹에 당사자였던 첼리스트가 본인이 다 모든 걸 쥐고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였는데 그 첼리스트가 내가 내 위기를 그 의심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낸 거짓말이라는 걸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운영위까지 가거나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을 하긴 했는데요. 탈당 이후에 후속 조치를 두고도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5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략 누가 누군지 말하는 것만 봐도 대략 이제 추정이 되는 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원칙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꼭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정치 탄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누구는 출당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수진 의원하고 기동민 의원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출당 조치도 없었고 당원 뭐 당무 정지나 이런 게 없었어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검찰 수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내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야 민주당 오락가락이잖아라는 거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안마다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당연히 발동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쪽에서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번에 어제 뭐 강제 출당인지 자진 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녹취록에 목소리 나온 게 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기사가 되고 막 커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출당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수도 없이 당했죠. 네. 그다음에 기소됐죠.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라고 보시는군요. 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기소됐죠. 재판 받고 있죠. 앞으로도 혐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부결돼서 겨우 지금 살아난 분입니다. 그런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는 이게 정치 탄압이고 야당 정적 제거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 직무정지에서 피해갔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비슷하게 다 돈 받은 사건 아닙니까? 예. 그 이성만 윤관석 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액수도 보면 기동민 의원이 훨씬 커요. 그게 검찰 조사에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김민석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검찰 수사에서 뭐가 팩트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 검찰 수사에서 팩트가 드러나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지나갔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 탈당했죠. 그다음에 이성만, 윤관석 탈당했죠. 이 탈당의 기준을 이재명 대표나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어제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의원총회 뒤에 그 백드롭이 있는 거 보니까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을 변수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방탄하는 한에 있어서는 담대한 변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요. 견고한 통합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박강원 대표가 왜 결선 투표 없이 한 방에 그 과반수를 득표해서 원내대표 개택했습니까? 저는 그거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가결시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한 물밑에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든 야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늘 해석의 여지를 남기다 보니까 논란이 항상 양쪽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돈봉투 여기에 거론된 의원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다 이실직고하고 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예전에 박근혜 그 천막 당사 같은 혁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실직고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2012년에 고승덕 의원 사례에서도 아무도 이실직고 안 했고요. 혼자 했죠. 예, 혼자 하고 그것도 우연찮게 사실은 칼럼에다 썼다가 이실직고 당했다.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수사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실제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실직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천막 당사 같은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제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민주당 의원분들한테도 최근에 만나서 뭐 그거를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당이 뭔가를 방탄을 하거나 온전하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막 당사 같이 이런 정도의 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만약에 천막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약간 뭐지? 민주당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조치들이 먼저 취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쇄신을 하겠다라는 좀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쭉 한결같이 적용된 원칙을 세우는 것.
자, 앞으로 이제 쇄신 의총이 곧 열릴 텐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협치를 위해서 이 대표가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만날 수 있게 이게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정리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예, 저는 늦게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나름대로의 현실과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야 영수회담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여야 간의 만남이나 협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하고 민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그 박광원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흔쾌하게 제안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는 당대표랑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게 사실은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길을 털어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우리 윤재옥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그걸 저는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정말 대통령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라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서로 국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나 또 국회 의정활동에 관한 서로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하는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자들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오늘은 질문도 안 나왔는데 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 상의해서 이 만남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받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기류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의 위기가 뭐 두 가지 축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여야 공통이긴 하지만 민주당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는 도덕성의 신뢰의 위기인 거고 하나는 유능함의 신뢰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어쨌든 뭐 다수당으로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 성향도 있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간만에 좀 칭찬해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는 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옹졸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피의자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 이런 거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입니까? 있어 보셔서 알잖아요. 대통령이 만난다고 수사 안 합니까? 그냥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이재명하고 겸상하기 싫다 이를테면 그런 취지 발언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게 이제 그동안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대승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거에 저는 도움이 되고 그 원칙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특검으로 기소되면은 그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거니까 별거라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거는 정치는 정치를 풀고 수사는 수사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혼재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정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간만에 잘했다 좀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다만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대통령실이나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광원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단 긍정적으로 처음에 제안했기 때문에 저 입장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와의 패싱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털어줬기 때문에
다시 박광원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했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굉장히 흔쾌하게 풀어준 것 같지만 박광원 원내대표와의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잡거나 의제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게 만나는 여야 최초의 협치에 의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좀 그 오고 가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 눈앞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모든 조건이나 요구 조건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네. 민생을 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을 여당에 넘기면서 근데 영수회담이 아닌 만큼 그렇죠. 야당과 단독 회담이나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수회담은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원내대표가 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는 안 되고 여야 영수, 그렇죠. 예.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과 여야 예. 대표와의 만남은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었고요. 지금 특히나 저의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힘을 과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있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사실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국회라고 하는 이 여의도 정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사실 그 사령탑들이거든요. 그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주고받을 것 주고받고 간호사법은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실마리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볼 때 오랜만에 여야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데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나온 그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 과반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인 현 지형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 이게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여당의 국정 안정론보다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겨레에서 취임 1주년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통 부족 이게 가장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다 이게 그게 그리고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많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을 포함해서 젊은 층들이 저도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했거든요. 그 상황을 본다라면은 지금의 대통령과 용산의 소통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정책이나 이런 어떤 아젠다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올드하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국민들이 굉장히 다수라면은 그거를 이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소통을 정말 안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기자회견 자체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딱 한 번 했고요. 그 물론 도어 스태핑을 좀 하다가 중단을 했지만은 공식 기자회견은 1년 돼도인데 딱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외신하고만 계속 인터뷰하고 국내하고는 안 합니다. 올 초에 조선일보 한번 만난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 안 하려고 하고 본인들 홍보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가서 만나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좀 직접 좀 만나십시오. 예. 뭐 앞으로 기자들하고는 뭐 김치찌개 회동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좀 보실까요? 지난 대선 때 2030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표를 좀 몰아줬었는데요. 이게 취임 1년 만에 당시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하고 좀 비교해봤더니 20대, 30대에서 크게 이게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 여소야대가 바람직하냐,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여소야대, 야당이 더 숫자가 많은 걸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저같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게 저런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뛰고 있는 우리 같은 분들은 정말 힘이 빠지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좀 변화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지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20대, 30대 젊은 층 2030 세대가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이탈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030은 40대, 50대, 그다음 60대, 70대처럼 정치적 정향성이 이렇게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2030이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어떤 공정과 상식에 지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상당 부분 이탈해가지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또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보면서 그쪽에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지금 관망하고 있는, 이탈하고 있는 이 표를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끌어오르냐. 이게 집권 여당, 또 용산의 대통령실, 또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여론을 다시 끌고 올 비책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지금 20대의 50% 절반 정도가 무당층이에요.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 정도 나오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35% 뭐 이 정도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확고한 사람들은 끌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무당층들이,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가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대 이해도가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하고 갈라선 것도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불공정하는 과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계하고도 안 친해. 홍준표 시장하고도 뭐 쳐내고 있어. 뭐 누구 쳐내고 누구 쳐내면 도대체 여당은 어느 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 대일 외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번 일요일에 기시다 총리가 오지 않습니까? 답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조치를 우리한테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많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방으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것이고, 어제 방한했던 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정말 그 윤 대통령의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와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성과를 좀 내주길 바라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좀 진전된 형태로 나와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처럼 그냥 두리뭉실 역대 정부의 그 내용을 계승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 오부치 선언이라든지 고노 담화라든지 무라야마 담화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들을 재확인만 해도 저는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관여한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이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검찰은 나머지 공범을 쫓는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서울 대치동의 학원 골목을 돌아다니는 두 여성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에는 메가 ADHD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병들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마약 음료입니다.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건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26살 길모 씨였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지시받으셨나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들 조직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료에 들어간 마약을 공급한 중국 국적의 36살 박모 씨, 협박 전화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해준 39살 김모 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 음료를 만든 길 씨에겐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3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검찰은 공범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범행에 사용한 마약 음료 용기와 포장 상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모집책 40대 이모 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공조사를 통해 이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검찰청이 반부패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를 하고 서울 남부지검 아래에 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가 전체의 마약과 조직범죄에 대응할 부서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에 아픔이 가시지 않은 경북 울진에서 올해 또 산불을 낸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잡고 보니 한때 산불을 예방하고 또 감시했던 산불 감시원이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활활 타오릅니다. 산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지난해 울진 산불의 기억이 생생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화로 확인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전직 산불감시원 6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올해 울진군 산불감시원 모집에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날 지가 성냥 구매한 사실도 확인되고 CCTV도 영상도 확인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은 도시에선 낯설지만 일이 쉽고 급여가 괜찮은 데다 특별한 자격 요건도 필요 없어 농촌에선 수십 대 1의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공개 모집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등 채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당선인을 도운 이들이 포상처럼 받아가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A씨 역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모집에서 탈락하자 군청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결국 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옛날에는 뭐 군수 되면은 민명, 뭐 도의원, 군의원 뭐 이런 식으로 배정하다시피 누구는 누구 줄로도 갔구나 이런 거지요. 나는 누구 되면 그리 간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들 얘기를 해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꼼꼼한 감시는커녕 오히려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과 다투다가 몸에 불을 붙인 뒤 자신은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 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고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가지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가정집 문에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합니다. 계단엔 새까만 그을음 자국과 소화기 분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3년 전 이혼한 40대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계속 거진 대부분의 얘기는 하지마. 남자분한테 하지마. 남자분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렸고.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반쯤.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옥상에 올라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남성을 고소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연결해 상황을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서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조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밖에 나간 사이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들고 건물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아마추어 골퍼들은 세공보다는 저렴한 로스트볼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한밤중에 골프장에 침입해 물에 빠진 공 15만여 개를 훔쳐 이 로스트볼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살 A씨가 이른 새벽 골프장에 있는 웅덩이 장애물에 들어가 물속을 살핀 뒤 올라옵니다. A씨가 찾는 것은 물에 빠진 골프공인 이른바 로스트볼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1년 4개월 동안 제주 지역 20여 개 골프장을 돌면서 로스트볼 15만 개를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없어 골프장 경비가 취약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을 노렸습니다. A씨와 공범은 훔친 골프공을 한 개당 200원씩 작물업자 2명에게 팔아 3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작물업자들은 이들에게 사들인 공을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은 10개에 10,000원씩 고객들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물업자들은 훔친 공을 팔면 이득이 더 많아 작물인 걸 알고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과 작물업자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범 1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작물업자 2명에 대해서도 작물취득 혐의로 검거 불구속 수사하겠으며 경찰은 지역 내 골프장이 3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더 인상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한미 간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정황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심상치 않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열흘 만에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4원 내린 1,322.8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더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국내 증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0.22% 오른 845.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수준인데다 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로 해석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쓰겠다라는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이런 가이던스가 빠지게 되면서 추가 인상이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라서 환율이 좀 안정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차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일단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큰 우려는 덜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를 놓고 연준과 시장의 전망에 괴리가 있다며 금융 안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마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변동성이 작은 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대출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오는데 은행은 앉아서 돈 벌었다.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2월 관련 TF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특히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돈을 빌린 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품 대부분이 단기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데다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맞춰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 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상생 금융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중소형주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대여급은 실종돼 양극화가 여전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IPO 시장 건전화 방안과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려 하반기부터는 변화할 거란 기대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얼어붙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올 1분기부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분기 공모 주식수는 28개 기업으로 평균 22개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1077대 2를 기록해 회복세를 보였고 1분기 말 기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33.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른바 대여급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도 상장을 추진하다 철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분기 IPO 공모 금액은 0.7조 원, 상장 시가총액은 3조 원으로 역대 1분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2분기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들은 금리가 정점에 이르고 긴축 기조가 풀린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서히 등장할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여급 기업들이 국내 IPO 시장에 좀 등장하는 시점은 하반기 중에서도 올해 연말 가까이는 좀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효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우선 오는 6월 말부터 상장 당일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까지 치솟는 따상 즉 260%가 최대치입니다. 균형 가격이 더 신속히 발견되는 동시에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흥행 요소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공모가 결정 과정에서 거품을 빼기 위한 허수성 청약 방지 개정안도 곧 시행됩니다. 주급 납입 능력을 초과하여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하반기엔 중소형주 위주의 반쪽 흥행에서 벗어나 IPO 시장 전반에 훈풍이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고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법제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법이라는 건 생명을 다루는 만큼 중요한데 간호법은 많은 사회의 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결국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0대 여학생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환자 수송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건과 관련된 경북대병원과 대구 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리고 이행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병원들이 사건 당시 병상이 있는데도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절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에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빈소가 속초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장례를 미루고 대통령 사과 등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고인의 운글을 실은 연구차가 장례식장에 들어섭니다. 미리 대기했던 조합원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유해를 맞이합니다. 속초의 한 성당에서 추도 미사를 마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족과 건설노조는 일단 대통령 사과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설사와 단협을 통해서 맺은 협약까지도 갈치로 몰고 가는 이런 정권에서 저희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빈소가 꾸려지던 시간, 건설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은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대정부 투쟁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정권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 종교단체 121곳도 인근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민주노총 해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면서 삼각지 일대는 오후 내내 큰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고 양희동 씨의 장례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면서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전한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리기는 마땅치 않습니다만은 재판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준비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모르게 경선자금? 예. 아닌데 오늘 재판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가정의 달 연휴 햄버거나 피자, 치킨 수요가 늘어날 텐데요. 가볍게 햄버거로 끼니 때우자라는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에 육박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난달 내놓은 기간 한정판 햄버거입니다. 쇠고기 패티 넉 장이 들어갔다는데 가격을 깜짝 놀라게 책정했습니다. 매장 기준 햄버거 하나에 16,500원, 세트에 18,500원입니다. 배달료까지 붙으면 치킨 한 마리 값입니다. 패티를 더 넣었다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햄버거 가격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햄버거 물가 상승률은 17.1%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4.6배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피자 물가도 12.2% 상승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치킨도 6.8% 올라 8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여파 속에 지난해 이후 수차례 가격을 올린 결과입니다. 외식비는 뒤늦게 오르는 특징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햄버거와 피자, 치킨 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외식 물가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서 현재
개선되고 있는 소비를 이후 다시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업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식재료 값이 높은 데다 에너지값, 임금 상승과 맞물려 가격 인상 러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천 송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 정책의 결과로 지난달에는 3.7%까지 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고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 요인도 곳곳에 남아있다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었으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77만 명으로 지난해 15만 명보다 4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거래 감소에 따라 매출은 지난해보다 26% 줄어 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 수준입니다. 경기 양주 일대 한 고객이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 동일한 사진으로 두 곳의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음식물 수거를 요청했지만 고객은 이미 버렸다고 답했고 업주가 할 수 있는 건 환불뿐이었습니다. 뒤져서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면은 제가 열어서라도 확인을 할 텐데 이제 모든 단지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엔 2km 떨어진 마라탕 판매 업주에게도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역시나 파리를 찾지 못한 채 환불했지만 배달 플랫폼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겹치면서 결국 지난달을 끝으로 영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배달만 오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배달만. 또 뭐 리뷰 달까? 또 뭐 환불해달라? 배달 오는 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 같은 환불 요구는 한 업주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다른 업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같은 고객,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신고만 경기도 양주 옥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8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대 음식들로 지난주엔 사흘 연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2개 업소에 동일한 사진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배달 플랫폼 측에 악성 민원인인 것 같다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황당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요즘 검은깨만 봐도 달랭이가 한번 가요. 저는 이거 이틀 전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해당 고객은 2개 업체에 같은 사진이 전송된 건 실수였고 자신이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억울함으로 소하는 업주들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출소 5달 만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고인에게 사회에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사설 구급차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자동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량이 급가속하며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직원 A씨가 몰던 차량이 6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사고 차량의 주인으로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자동 세차에 익숙하지 않아 주유소 직원 A씨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일컫는 이 알파 세대들이 중요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정용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백화점 앞 야외 잔디 공원에 포켓몬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피카츄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늘은 내가 만화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백화점 안 상점은 포켓몬 인형 천국. 어떤 장난감을 고를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포켓몬이랑 같이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반차 쓰고 애들 점심 먹자마자 어린이집 데리고 바로 왔어요. 좋죠, 뭐 애들이 재밌으면 뭐 저야 언제나 좋죠, 뭐. 헬로키티와 마이 멜로디 등 각종 캐릭터로 꾸며진 카페는 어린이들의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케이크와 음료수, 학교처럼 꾸며진 카페 내부 공간은 동심을 사로잡으며 하루 만에 보름치 예약 손님을 마감했습니다. 엄마들도 우리 아이 인생샷을 남기며 캐릭터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20번 넘은 것 같아요. 산리오를 좋아해서 여기 오게 되었고 와보니까 이뻐요. 이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양해지고 관련 상품들이 화려해지는 건 키즈 산업의 성장 때문입니다. 201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주요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건데 Z세대 다음인 알파세대라고 부르는 이들은 디지털 매체와 친숙해 정보 활용력이 뛰어나고 비교적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부모와 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가족들의 소비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A포켓, 8개의 지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중심성이 강한 알파 세대들이 미래의 최고 소비 권력으로 주목되면서 새로운 핵심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위조 유명 캐릭터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위조 캐릭터 상품을 단속해 2만 5천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조 캐릭터 상품을 유통한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은 정품과 달리 해로운 물질이 포함됐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등 어린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날이 있는 5월에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전북도 내에서 발생한 13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4,099건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02건, 12.2%가 5월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가 1,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이나 추락이 두 번째로 많은 989건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나라의 장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다며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도 고치고 예산과 정책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등산객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아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65개 주요 사찰이 대상입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법주사. 그동안 법주사 관리 구역을 지나 속리산을 오르려면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성인 1인당 5,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은 사실상 통행세라며 크게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멀리서 올 때는 뭐 도로 위에다가 또 여기 입장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선뜻 잘 안 와지는 거 있었는데 오늘부터 폐지된다 이거 너무 좋아요.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법주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65개 주요 사찰. 그동안 입장권을 팔던 매표소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명칭을 바꾸고 불교문화조성과 안전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문화 관람료 감면 시행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종단은 불교 문화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자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면서 등산객 수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관광객 유치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속리산을 많이 찾을 겁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하얀 말이 하늘을 달리는 모습이 담긴 천마도는 신라 또 경주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평가되는데요. 우리 손으로 신라 고분을 발굴한 지 반세기가 된 것을 기념해서 천마도 넉 점이 한꺼번에 전시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하얀 말, 입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덩굴과 연꽃이 감싸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신라 유일 회화 자료로 평가받는 천마도가 발굴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됐습니다. 천마총 천마그림 말다래와 금령총, 금관총에서 나온 말다래까지 천마도 4점이 발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신라에서 천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천마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천마도를 비롯해 금관과 허리띠 같은 신라 대표 유물이 쏟아진 천마총 발굴은 우리의 발굴 보존 수준을 처음으로 보여준 성과이자 신라 천년 역사를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젊을 때니까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해볼 때는 굉장히 그 감개무량하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유물을 발굴을 하고 보존 처리를 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경주를 세계에 다시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천마총이 있는 대룡원을 무료 개방하고 5월 한 달 동안 신라 고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여주는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도 선보입니다. 많은 소장품이 나왔거든요. 아주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비전 선포식이 되겠고 앞으로는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천마도 넉 점과 함께 출토된 금관과 황금 장신구까지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7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과 관련해서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출범해야 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외교부는 동포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희망했지만 인천, 제주 등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에서 ESS 안전성 평가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이후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 사고를 분석하고 예방할 연구시설로 관련 안전 기술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북한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전 사회적인 비판을 독려하는 등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됐던 정찰 위성 발사 등 무력 도발은 잠잠한 상태인데 예년보다 심각한 봄 가뭄 때문에 일단은 경제 챙기기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당국을 넘어 각종 사회단체를 비판 대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분계선이 인접한 개성시에서 노동계급과 조선직원 총동맹원이 참가하는 성토 모임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설자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내건 사진 등도 보도하며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 전 직접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 무력 도발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한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러면 기존의 미사일 도발 혹은 주체가 불분명한 무인기나 혹은 목함지뢰 같은 도발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전방지대에서 MDL이나 NL에서의 북한의 무력 시위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찰 위성 예고 이후 김 위원장의 자맹이 이어지는 대신 김덕훈 내각 총리의 민생경제 행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경제 과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올해 농사를 잘 짓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하지만 봄 가뭄으로 올해도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미 해양대기청 위성자료상 북한 지역 대부분 지역에 가뭄 심각을 나타내는 검붉은색이 나타났다며 예년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난 2일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벼락이 치겠고 여기에 장대비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아쉽게도 바깥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무척 많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 중부와 호남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 20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많은 곳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하며 길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해안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